이게 비극이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가 대상화된 거잖아요. 작품으로서 우리 참여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비극이 저게 우리가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물을 쉽게 전이할 수 있는 인물 대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인물 대상들이 그 조건이 이제 고결할 것, 이 성립하는 것 자체가.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나의 어떤 현대식으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실존적인 어떤 문제에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중대한이라는 게 들어가요. 거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 텍스트에서는 고결한 이런 게 이제 고결한 걸로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중대한 어떤 그런 문제. 말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의 어떤 픽션 이런 게 아니라 내 삶과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그 나오는 인물들의 내가 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 소개로. 그러니까는 그 나오는 인물들 자체가 뭡니까? 일정한 고결한 덕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가지고 어떤 도덕 좋은 일을 뭐 이렇게 하되 그 전체 그가 인물이 신적이거나 무슨 뭐 어떤 아주 그런 인물은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와 동치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그 희극이라는 비극이라는 어떤 그 작품을 통해 나와 관람자와 작품과 그것이 이제 맺어지는 어떤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쌤 설명이 이제 반박이 아니라 보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제 내가 그 작중이나 아니면 인물에 대한 어떤 그 비극이나 그것들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결함 자체를 내가 인물로 나를 대치를 할 수 있고 혹은 그 감정을 다시 내가 순화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극 작품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관람자와 작품하고 그런 다음에 그 창작자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일정한 관계 속에 맺어져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만이 이제 비로소 비극의 어떤 그 상황과 같이 참여하고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만약 노예가 아니 그 당시에는 노예는 이제 일반 시민이 아니니까 일반 시민이 노예가 그걸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현대적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그걸로는 아니라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극에 대한 어떤 그 관여와 어떤 참여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가질 때 그 같이 참여되어질 수 전이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다. 그게 이제 그 비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그런 다음에 문제는 이 카타르시스가 비극의 하나의 형태니까 하나의 어떤 형태니까 뭐 희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술의 형태인데 여기에 고유한 어떤 종적인 어떤 특성인지 아니면은 이 카타르시스가 전반적인 예술 전반적으로 나타나질 수 있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특징인지 그게 이제 아주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어떤 그런 좀 숙고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 사유를 좀 해봐야 될 어떤 그런 문제죠.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좀 짧은 지식으로는 그냥 이 비극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그 예술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로서 카타르시스가 작동하는 거다. 단지 이제 이 비극에서는 보다 더 뚜렷한 어떤 형태로 그게 나타나는 거지만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이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이미 어떤 그 개별적인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는 한 개별자가 그 예술 작품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련을 훨씬 넘어서는 어떤 그런 어떤 차원을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비유 자체를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리듬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을 이제 조금 더 아까 그 스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건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베네딕토 뭐 아니면 무슨 무슨 지금 우리 프란체스카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속에서 각각 수도성들이 그 규율에 따른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그 규율 속에서 자기의 어떤 수련의 어떤 그 방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리듬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그 예가 이제 나온 거는 뭔가 하면은 각자가 자기의 내적 원리에 따라 가지고 수도를 하는 방식으로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성 집단을 이루는 어떤 방식을 이제 비유를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리듬 형식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다 전부 다 다 형식적인 요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형식적인 어떤 요소를 만약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미메시스의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되지 여기에 고유한 어떤 방식의 리듬과 조화의 어떤 그 방식의 어떤 고유하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그 요소와 전체의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런 관계들은 아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수도성 그 각자 자기 원리 그러니까는 각자가 혹은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극이 있으면은 그 서로 이제 그 제일 앞에 서곡 그다음에 중간 그런 다음에 결론부 이렇게 돼 있으면 중간부 서론부 이렇게 있으면 서론부 자체는 뭔가 원인을 가져야지 자기로서의 어떤 그 서론부의 역할을 하고 중간부는 원인과 결과를 이 속에서 어느 정도를 가져야지 이 부분과 전체 속에서 이 속에서 중간부의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결론은 다시 어떤 결과를 분명히 가져야만이 이 부분과 전체 속에서 어떤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고유한 어떤 전체를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방식의 어떤 통일성의 이 기여를 하는 어떤 방식의 어떤 것들이 어떤 한 예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한 부분 자체가 다 다른 부분과는 달라. 그럼에도 다른 부분과의 어떤 관계 속에 응집력을 가지고 서로 있어야만이 이 전체를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것들의 어떤 형식을 하나의 그 흐름으로 본다면은 이제 흐름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레고의 어떤 한 거를 하나에 넣으면은 그 다음 거를 거기에 넣어야 될 자리가 딱 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딱 그 레고를 그대로 넣으면은 하나의 형식이 완성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부분과 전체의 어떤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리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형식과 전체의 어떤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운동이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 엑스타시스, 약간 최면적인 어떤 상태를 일으키는 어떤 그게 가능하대. 그 운동 자체가 이미 단순한 형식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어떤 체면적인 어떤 그 상태의 어떤 그 엑스타시, 디오니소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특징들이 이 바로 춤이나 이런 음악 속에 내재 있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운동의 어떤 방식 조명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유형 예술과 무형 예술이 재현을 하되 즉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작동의 어떤 그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이것들이 전체가 또 서로 유형예술 속에는 또 이성적인 어떤 요소도 들어가고 또 무형적인 것에도 이성적인 게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유형 속에는 약간의 어떤 그 최면적인 게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이런 예는 우리가 이제 유형예술 같은 거 현대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현대 예술 같은데 보면은 어떤 작품들 속에 약간 판타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또 이 무형예술 속에서도 그 어떤 춤 동작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마치 전혀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들이 각각들이 어느 정도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두 개가 크게 완전히 칼로 딱 떼어져 가지고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전체로서 예술로서의 어떤 그 통합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통합성 속에서 재현의 어떤 그 기능들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예술 개념이 이렇게 이제 탄생해 되어질 수.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질문 조금. 저는 그냥 문예한적인 입장에서 예. 음악이 상당히 예?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이 상당히 수학적이고 저 생각에 아니 그렇죠 아니요. 예. 근데 왜 저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어때요? 문형에 들어가서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근데 그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음악이 좀 더 덜 수학적이었던 건가요? 덜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클래식은 엄청 수학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탄생된 거는 클래식 음악 그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식으로 클래식이 탄생된 거는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탄생이 됐고 그 이전에는 이 클래식 같은 형태의 음으로 없었는 거죠. 저기서 그러면 음악은 원시 음악 아니 원시음악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티랑코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악기 음악이 예, 악기 그 히랍 악기 외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도 물론 이제 음의 어떤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음조의 어떤 그 방식이 조금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형식상으로 볼 때는 약간 이성적인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더 근원적으로는 그것들을 이루고 있는 어떤 더 근원적인 것들은 이 리듬의 어떤 방식. 그래서 딱 물러끊듯이 여기는 전혀 이런 게 없고 그게 아니고 잠재적으로 이쪽은 이쪽 띠 가지고 있고 이건 이쪽 띠를 또 좀 가지고 있는데 주 표면상으로 드러난 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대. 그래야지만 이제 이 전체가 예술로서 통일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고요. 예.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설명을 이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설명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못한 게 많아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건데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철학을 보면 예술 철학조차도 약간 어떤 논리나 어떤 내러티브나 그런 거에 약간 더 비중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그래야 하지는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유 방식들이, 그러니까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자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왜냐면 그냥 미술 작품을 볼 때도 그게 꼭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적인 사유 방식이나 그런 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강의할 때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조나 형식상의 어떤 그런 이야기할 때도 이것도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일종의 사다리 형태로, 왜냐하면은 어떤 구체적인 작품 하나만 하더라도 이 지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대,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그 현대 사조의 어떤 사조하고 지금 연결됩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조금 들어가지만 그거는 이제 더 이렇게 그거
여기 선생님 저 현대 미술이 어떤 거하고 지금 연관이 됩니까? 이게 그냥 화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마치 뭐 시대를 딱 꺼내가지고 희락적 그런 다음에 중세적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술은 그렇게 이해하면은 진짜 그냥 그 교과서적으로 자꾸 이제 예술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 이게 지금 잘 모르겠지만 미메시스 하나만 보면 요즘에 저는 그 사조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저번에 보여준 것도 그렇죠. 예, 그 이제 재현주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뭐 구상예술. 예. 그러고 뭐 추상도 좀 들어가고 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절대주의 외에 검은 사각형 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왜? 시커먼 게. 네네. 그런 거 절대주의라고. 예. 그런 거 절대주의라고. 그게 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부정하는 건가요? 이게 모든 구상적인 걸 다 없애자.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은 뭔가 본질적인 게 나올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니멀리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되죠 이게. 근데 막 또 우리가 이거 말고도 플라톤도 막 뭔가 정신적인 거 막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거 들어가면 누구도 참 칸딘스키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절대 이거 뭐 어떤 한 사조가 지나가고 다른 사조가 지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이 예술을 그냥 정말 그건 도식적으로 우리가 뭐 시험 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포괄적으로 여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인 건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플라톤이 그것도 쭉 보십시오. 그 계속 정신적인 것은 에로스에서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에로스 그런 다음에 육체미 쭉 해가 그런 다음에 육체미에서 다시 이제 영혼의 아름다움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정신의 아름다움을 다 또 그걸 통일해줄 수 있는 것 그럼 이데아로 쫙 들어가지만은 그 전체 과정 자체가 계속 형식주의 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근원적인 어떤 그 본질 그런 걸 추구해 들어가는 그러면은 우리 그 처음에 제가 해줬던 몬드리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구상적인 걸 쭉 해가 나중에 들어가는데 보면 마지막에는 몇몇 도형의 어떤 그것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잔 같은 경우도 다른 거 다 보지 마라. 세 가지만 딱 봐라 이렇게 원톱, 원뿔, 직사각형, 정사. 요 몇 가지만 딱 보면 그러면 그게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 개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 나타나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그냥 플라톤이 그려왔던 어떤 그런 길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 플라톤에도 그 보면 여러 가지 그 미학적인 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냥 강의상으로만 이렇게 이렇다 했지만은 실제 이제 그 플라톤이 여러 가지 단편들이나 여러 가지에서는 현대 미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되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계속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철학은 이게 철학적 성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딱 하면은 또 이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변용시키고 소화를 하고 다른 식으로 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철학을 뭐 데카르트를 했다 아니면 우리가 사르트르를 했다 이게 사르트르적인 어떤 사회 속에서 계속 풀리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한계도 있을 거고 또 뭔가를 받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자기 사유에 소화를 시켜서 세계를 바라보고 할 해석을 하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왜 사르트르가 후기로 계속 가서 마르크스를 수용을 하고 어떻게 자기 그의 기본 사유하고를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그 전혀 다른 차원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참 철학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사유의 어떤 그런 어떤 진보적인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서요. 예. 보통 이 개론서에 나오면 예. 플라톤은 플라톤과 말세를 대비시키잖아요. 예. 스승의 논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아니요, 그게 뒤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개론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얘는 형이상이고 얘는 약간 뭐 하나는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같은 스승과 제자 사이 그렇게 큰
희락적 사유는 아주 공통적인데 플라톤 일수까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본질주의자예요. 어떤 실체, 보편자. 단지 이제 저 위에 하늘에 있느냐,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좀 부분적으로 받아가지고 나와 있는 이런 양상의 어떤 그런 차이지, 근원적으로는 경험주의자가 아니에요. 경험주의자면은 그냥 보편성을 부정을 해야 돼요. 그냥 기납적으로, 잠정적으로 요 정도만, 요런 한에 있었으면 타당하다. 그 다음에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은 또 이제 뒤집어가지고 새로 오게 된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 다 전부 다 실체를 인정하거든요. 제일 실체, 이제 선생님은 제일 실체고, 선생님하고 내하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여기 제2 실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공부하는 거는 그건 이제 속성, 이제 그런 어떤 그렇게 이제 파가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세 개 중에 한 개, 낭송 그거는 설명을.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낭송이라는 그 자체가 왜 미미시스적인 어떤 거, 그냥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있는 그거를 시를 이렇게 재현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아주 그런 큰 어떤 의미 없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분류상의 어떤 여러 유형의 어떤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의 어떤 예술의 어떤 일반적인,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이 시낭송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구두적이지, 대부분 구두적이었지, 우리처럼 지게 문자화된 어떤 방식, 일리아드나 이것도 호모도 사실은 다 전부 다 구두 언어화된 거를 우리가 이제 일정한 시기에 문자화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이런 낭송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 일반적인 어떤 예술의 어떤 한 형태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하고 서사시를 비교하면서 서사시 누가요? 아리스토텔레스. 예. 서사시 아니 비극을 더 우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사람은. 예. 그래서 거기서 낭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서사시 낭송.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카타르시스에 대한 그것은 굉장히 이제 뭐 그게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소포클레스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비극의 어떤 여러 형태인데, 거기서 이제 주인공들이 그 특히 이제 오디푸스하고 안티고네이나 그가구를 이렇게 조금 아혼 또 그 사람 나오는 게 누굽니까? 아가멤논 나오는 게 누굽니까? 그 비극이. 아가멤논 나오는 저기 저기 아가멤논 죽는 거. 프리아무스 아니 딸을 희생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에오리 그 저기 그 딸 딸 괴테도 쓴 거. 예.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지금 양상이 지금 비극이 여러 가지 양상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트로이 뭐 아울리스. 예.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양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니 잠깐 이제 지나가죠. 비계네. 예,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비극의 어떤 그 주인공들의 어떤 그 양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비극에 나오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양상들의 어떤 그 우리 이제 책에는 지금 오디푸스 이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오디푸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책에서도 이 책이 참 괜찮은 책 중에 하나인 거는 어느 한쪽에 딱 안 쏠려 있고 비교적 균형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특히 오디푸스에서도 이제 하면은 이 저자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질문을 던진다 그러죠. 그 질문 속에 이제 하지만 곧 바로 그 질문이 이제 나의 어떤 질문으로 화해가지고 이제 나의 정체성, 그런 다음에 나와 사회의 어떤 그런 관계 혹은 또 내 결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성찰을 이제 가능하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그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비극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의 어떤 혹은 그에 대한 성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향 방식, 뭐 혹은 여기 식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타르시스의 어떤 그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희락적 그 사유에서의 어떤 그 비극 자체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방식 자체의 어떤 그 해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딜레마 자체를 지금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소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거라기보단 거기에 갖고 있는 어떤 그 딜레마 자체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 관람자나 혹은 그걸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이 부분적으로는 여기 뭐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아니면 프로이드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해소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자기 성찰의 어떤 그 가능성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극 자체가 단순하게 미학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이 비극을 통해서 미학 자체가 바로 그 철학 자체로 되어버리는 철학 자체라는 게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근원적인 물음, 즉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와 사회의 어떤 관계는 도대체 무엇던 것인가. 이게 바로 철학이 지금 2000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 현재적인 어떤 물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비극이 단순히 그냥 어떤 예술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철학적 어떤 물음 자체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만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비극의 문제를 이제 고찰해 보고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라. 네. 또 쌤 왜 가만히 계시니? 오늘 좀 질문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아니 우리 유 선생. 예,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 플라톤 철학하기 전에 예. 그 뒷상 그 병기 예. 쌤이라는 예. 작품하고 그 워홀에 예. 앤디 워홀. 올렸을 때 예. 그게 지금 플라톤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걸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저는 제가 요번에 그 전시회 가서 보면서 예. 제가 좀 이렇게 이제 뒷상이 어릴 때는 자기가 이제 성장 과정 자체가 이제 집안 자체가 미술가 집안이라서 회화로 시작을 해요. 세잔에도 영향을 받고 그리고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이 그렇게 변해요. 일체화로 변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병기를 만들어서 낼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감각적인 어떤 그 실체에서 감각과 시기를 개념화, 그러니까 이제 사유로 예술을 사유로 바꾼 거라고 보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내가 예술로 지금 저한테는 회화로만 계속 이게 예술 작품으로 시각화돼 있으니까 이미지화돼 있으니까 어쩌면 그거의 감각적인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의 어떤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술을 사유로 다시 전환해서 그걸 철학으로 다시 이끌어 가야 되는, 정말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쌤이 그거를 톡에다 올렸을 때 그게 플라톤하고 저는 조금 그게 다시 그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게 기성품을 갖고 예술품을 만들긴 하였지만 그러니까 이제 디상의 그 기본적인 거는 생각은 그 쌤을 이제 올릴 때 병기라는 걸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자기 무토라는 걸 이름을 적고 쌤이라는 파운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했을 때 기본 의도는 예술 작품 자체를 더 이상 심미적 차원으로서 보지 말자. 인터뷰에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많은 그 작가들, 특히 단톡 어떤 사람은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 현대 예술, 모던은 하는 게 아니고 모던은 뭐 이런 것과는 다르게 컨템포러리 예술에서는 결국은 embodied meaning, embodied 구현화된 예. embodied meaning 이거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 작품에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뭔가 뭐 어떤 형태로 embodied 된 meaning이라는 거죠. meaning.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른 누구나 그러면 나도 이제 저기 가가지고 철공소 가가 이제 또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파운틴 하면 되면 나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그 첫 번째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이때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본 개념들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를 지금 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조건이고, 두 번째로는 브릴레 그또 아무 브릴레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는 옆방에 가 보면은 뭐 저 다른 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상자다 뭐 저런 갤로그 상자 뭐 아니면 다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는 그렇게 작품으로 안 돌았는데 그게 작품으로 딱 돌았다는 거예요. 예술 작품으로 눈에. 왜 그러냐니까는 그 브릴로 자체 내에서도 뭔가 그게 좀 생동감 있는 어떤 뭔가가 미적 그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메이드 자체가 완전히 그냥 아무 물건이나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좀 그러면은 그 리드메이드를 그렇게 어느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는 가장 그 기본적인 어떤 의미의 어떤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예술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계라는 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같은 의미 지평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걸 어떤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인되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예술계라는 것의 어떤 그거를 해서 이제 뒤에 오면 이제 그런 기장의 현대 예술계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이제 결국은 그 이면에는 결국은 다 전부 다 뭐들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예술 작품을 자꾸 어떤 심미적인 어떤 차원이나 아니면 예술의 종래에 가져왔던 어떤 방식, 또 의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디자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종래에 자꾸 가져왔던, 우리가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뭔가 하면 자꾸 예술 작품을 그냥 아름다움에서 조금 더 발전된 미적 그런 관점에서만 자꾸 이제 예술을, 그러니까 예술 폭을 굉장히 넓힌 거예요. 이게 현대 와서는 굉장히 넓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깊이뿐만 아니라 넓힌 거예요. 그러면은 재현 예술 같은 사람은 이제 또 달리 말하면 쌤 전에 뭐 이래 의자나 이런 거 그대로 침대를 만들어요. 그대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플라톤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 너는 예술가가 아니야. 왜냐면 그런 거 하면은 그럼 질도 굉장히 나그런 건데 그걸 반박하고 새로운 의미를 이제 내세우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받아들이지고 또 다시 이제 그러고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카톡에 보면 왜 그 성녀 사진들 왜 쭉 붙여준 거 있죠? 파비올라. 예, 파비올라 사진 그것도 복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모든 그 각각의 그 싸구려 작가들이 시장에서 만들어 파는 어떤 그런 작품들을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아놔가지고 전시를 쭉 이렇게 하면서 그 미적 감각 거기서 나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종래 알고 있던 뭐 복제나 뭐 이런 어떤 단순히 반복된다는 이 자체도 다른 식의 배열, 다른 식의 형상화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이 자꾸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이제 예술 작품으로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실제 이제 그 작가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대요. 나는 안 가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냥 하나하나는 보면은 다 달라요. 저도 이제 그걸 유심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다 파비올라가 다 달라요. 그런데 싸구려 작가들이 그냥 왜 시장에서 이제 파는 계속 모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체를 이루면서 어떤 장을 이루는 그게 이제 의미의 어떤 또 새로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탄생이고 예술에 대한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파악 방식인데 결국은 새로운 어떤 의미 이런 인바디드 미닝 그런 다음에 예술계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음에 종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관점 같은 것들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이제 제가 그런 그림들을 올리고 있는 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술 작품을 어떤 그걸로 딱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뭐 어느 시대 때 현대니까 마치 뿌리가
현대에만 그게 딱 나타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뿌리들이 또 다른 데도 또 있고 서로 상호 교류도 하고 또 그게 뭐 꼭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어떤 이 차원만이 아니라 굉장히 사유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나온 것들이 그게 지금 그냥 뭐 갑자기 나온 게 피카소 그 아비뇽 그 그림도 이제 그게 아비뇽 그림이 세계 최고의 그림이 화가들이나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아비뇽 그림이 벨라스케스 어떨 때는 벨라스케스 어떨 때는 또 뭐 아비뇽 이걸 뭐 이렇게 치는데 그 아비뇽도 나온 것도 굉장히 이 사람이 뭐 그게 질투 시기심 질투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 또 마티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막 들어가고 또 우연적인 어떤 그런 어떤 원시 그것도 보고 막 고갱의 영향도 받고 뭐 이런 게 막 섞여가지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하나의 딱 입체의 어떤 파 아니면 뭐 어떤 그거에 딱 하나라고 볼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오픈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관점을 넣고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을 넣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공부하는 거는 뿌리 자체는 이게 계속 현대 예술 미술에도 계속 영향을 주니까 그 이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또 뿌리들이 자기 뿌리를 여기서 가져와가서 또 새롭게 또 다른 방식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원을 자꾸 배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미학이잖아요. 게다가 미학 중에서도 철학적 미학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제 정식 용어는 철학적 미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예술에 대한 이해도나 이게 어떤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개념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갖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저기 아까 인바디드 미닝이라고 하셨는데 현대 미술을 혐오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저 인바디드가 말이 줘서 인바디드지 네. 이해할 수 없는 거 많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그 작품이 굉장히 뭔가를 의미 반영을 자꾸 일으키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막 어떤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잘 이해도 안 되고 막 네. 보고 뭐 또 정말 황당한 제품들 많잖아요. 네. 뭐 이거 모피로 막 그 컵잔 만들어가 이게. 네. 근데 그것도 작품 배경 자체는 아니. 컵이 모피로 막 이래 둘러싸고 그것도 작품 배경 자체는 그 저 누굽니까 저 피카소하고 뭐 이렇게 카페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이제 우연찮게 농담으로 주고 받던 게 그걸 그대로 아이디어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딱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농담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우리 일상적인 사람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이상해도 그냥 문을 닫고 뭐 이렇게 이렇잖아요. 우리 보통의 어떤 일반적인 스타일은. 근데 그거를 그 대화를 하면서 딱 앤디 워홀도 굉장히 길을 많이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보지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러면은 앤디 워홀도 그래 그래서 막 작품이 막 새롭게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픈 예술 이론 자체도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술 작품에 대한 데피니션 중에 오픈하다 열린 물론 그거는 이제 또 비판의 점이 많지만 그렇게 이제 보는 어떤 그 예술 사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이제 좀 그 시기 때 당대 때 철학을 지배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술 작품에 대한 걸 어떻게 보느냐. 그럼 이것들이 그냥 죽어 있는 게 아니고 화석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현대나 근대에도 영향을 계속 이렇게 미쳤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뿌리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가는 거죠. 그 아까 예술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르네상스나 이런 데도 후원자가 중요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큐레이터의 힘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만약에 무슨 이런 컵을 하나 예술작품 내가 만들었다고 이거를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앤디 워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 앤디 워홀도 처음에는 그거 하기 상업 작가 뭐 네. 이렇게 뭐 상자 만드는데 네. 사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음력이 좀 쌓이고 눈이 떠이고 그런 다음에
예술계에서 뭐를 요구하는지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또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도 많이 잘했대요. 이 뭐 파티도 이상한 그런 사람들 일부러 많이 모으고 해서 그런 예술계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아주 순수하게 학국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비범벅이 돼 있는 어떤 방식이고 그 진짜 이제 미술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뭐 그 피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일본 예술가 하나 딱 찍어가지고 자기 작품 그 사람 딱 사고 투자 그러니까 투자도 장기 투자가 아니고 좀 올려놓고는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아주 더러운 어떤 형태의 어떤 그 형태가 예술계 일을 이렇게 지배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자본화되는 어떤 방식이 현대도 이제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 특히 그 허스트 같은 경우 그의 태골에 다이아몬드 막 박아놓는 그런 것도 굉장히 그 이렇게 상업화된 어떤 예술의 어떤 한 형태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그걸 이용을 하고 이용을 또 당하고 그렇게 있는 어떤 방식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일정한 시기 지나면은 그래도 예술의 어떤 근원적인 형태에서 한번 밀려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앤디 워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참 우리가 정말 예술 작품이 뭔가를 다시 또 되돌아보고 되새겨야 되는 어떤 그런